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제기된 그 건강 이상설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MRI 촬영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주치 샨 바바벨라라는 그 해군 대령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검사 결과서를 공개했는데요. 심혈관계 그리고 뭐 복부 MRI 검사를 했지만 그쪽 심혈관계와 복부 쪽에 문제는 없었다, 정상이었다 이렇게 결과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79살, 올해 79세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에 그 연례 건강검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0월 달에 또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MRI까지 받았다고 그래서 아니 4월에 받았는데 10월에 또 봐도 무슨 문제가 있나라는 그런 이제 의혹이 조금 나왔죠. 근데 또 뭐 어떻게 생각하면 4월에 받았으니까 뭐 6개월에 한 번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10월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하튼 여기저기서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결국 백악관이 이제 결과서를 발표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 이제 MRI 촬영 사실을 공개하면서도 정확하게 어떤 부위 그리고 왜 촬영했는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공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MRI를 촬영했다라고 해서 조금 더 좀 궁금해하고 세간에 좀 의혹도 일고 그러는 이유는 뭐 한국도 물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보험이 있고 또 뭐 1년에 한 번이든 뭐 2년에 한 번이다. 뭐그 건강검진 받으러 간다 그럴 때 이제 어떤 걸 이제 기본적으로 받는 그 기본적으로 이제 첫 번째 받는 거기에 MRI가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혹시 이제 추가적으로 뭐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MRI를 찍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때는 특별히 그 MRI를 촬영하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건가? 뭐 이런 의구심이 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자들이 그걸 백악관에 질문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올해 79세라는 그 고령인 것을 감안해서 굳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그 일반적인 건강 검진을 넘어서 그리고 나이도 뭐 고령 그런 걸 떠나서 또 한 나라의 일국의 대통령이고 하니까 조금 더 아예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건강검진 리스트에 아예 처음부터 MRI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기자들이 하도 질문을 하니까 백악관이 이제 그 검사 결과서를 공개를 한 것입니다. 주치의원 그 샨 바바벨라 해군 대령은 MRI 촬영의 목적은 예방 차원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문제를 조기에 식별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고 또 장기의 활력과 기능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등등을 좀 확인을 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정상 상태임을 확인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바바벨라 그 대령은 트럼프 대통령 나이대의 그 대통령 건강검진에서 이 정도로 세부적인 평가는 어찌 보면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70대 후반이라는 고령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를 검사하는 것은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굳이 의혹의 눈길로 볼 필요는 없다라면서 아직 트럼프 대통령은 이상 없다. 훌륭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뭐 이렇게 주치의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MRI 건강검진을 촬영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고 저 의혹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여하튼 백악관이 이제 그 검사 결과서를 발표하면서 좀 의혹은 좀 가라앉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시민권하고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 그러면 이제 뭐 영주권일 수도 있고, 또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뭘 해요? 이제 시민권자 배우자에 의한 영주권. 이걸 신청하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시민권자 배우자에 의한 영주권을 신청해놓고 서류 심사 다 통과했고 마지막 단계 인터뷰 절차 그거 하나 딱 남은 거예요. 그 인터뷰 하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수갑 차서 구금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그래서 엊그제 그 영주권 인터뷰가 수갑으로 끝났다. 뭐 이런 그런 제목의 특집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원래 원어 영어의 제목은 Green Card Interview and in Handcuffs for Spouses of U.S. Citizens. 그러니까 이거 U.S. 시리즌의 배우자로서 영주권 인터뷰하러 갔다가 핸드커프스 수갑 차고 끝났다. 이런 정말 아주 적나라한 제목의 특집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영주권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이민국 사무실을 방문한 사람들이 인터뷰가 끝나는 즉시
당신 영주권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꽝꽝. 도장을 받는 게 아니라, 당신 인터뷰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나가시면 됩니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왔더니 사무실에서 문 열고 나오자마자 바로 기다리고 있던 아이스 요원한테 수갑 차고 끌려가는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뉴욕타임즈는 미국의 그 가족 통합 이민 원칙이, 그러니까 이민이라는 게 뭐예요? 미국이 추구하는 것이 가족을 떨어뜨리지 않기를 지금 추구하는 게 미국의 전통적인 어떤 이민의 기본 뼈대인데, 그런 가족 통합 원칙, 가족을 떨어뜨리지 않겠다라는 원칙, 이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법률적으로 강력한 영주권 신청 자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자기간 그 초과 체류 기간, 뭐 하루든 이틀이든 비자 기간을, 물론 하루라도 비자 기간을 넘기면 바로 불법 체류 신분이 되는 거고 불법 체류 이력이 있는 거죠, 물론. 그래서 뭐 그런 사람도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까지는 시민권자와 결혼할 때는 그런 이력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다 영주권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런 것까지도 다 빌미가 돼서 영주권을 안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체포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례. 지금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백인들도 많아요. 지난주 그 샌디에고 연방청사에는요, 영주권 인터뷰를 위해서 여러 부부가 모였습니다. 뭐 영국에서 온 사람, 독일에서 온 사람, 저 남미 쪽에서 온 사람, 뭐 여러 부부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영국 출신의 아내와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인터뷰를 받으러 온 스티븐 폴이라는 사람을 비롯해서, 자, 결혼 1주년을 앞둔 독일 출신의 남편과 함께 온 오드리 헤스트마크, 그리고 멕시코 출신 배우자와 함께 온 제이슨 코르데로 등 모두가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기대하면서 이제 영주권 마지막 절차인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자, 뭐 이 세 부부 얘기만을 이제 지금 샘플 케이스로 전해드린 것이, 그런데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들의 실례를 그런데 좀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인터뷰를 마친 후에 그 상황은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다 체포됐어요. 무장한 아이스 요원들이 사무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 인터뷰를 하러 온 그 배우자들에게 수갑을 채워서 연행해서 구금시켜버린 겁니다. 자, 올해 33살에 영국에서 온 스티븐 폴은 아이스 요원들은 울고 있는 나의 아내에게서 아기를 빼앗아 밖으로 데려갔다. 그들이 당신 아내를 체포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전혀 믿기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폴의 아내가 영국에서 온 거죠. 스티븐 폴은 이제 미국 시민권자고, 그의 아내 케이리 폴은 다른 수십 명과 함께 지역 구치소로 지금 이감돼서 수감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또 독일 출신의 토마스 빌거라는 사람은요, 인터뷰 마지막 질문에서, 그러니까 토마스 빌거가 이제 남편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경우에는 부인이 미국 시민권자. 자, 독일에서 온 토마스 빌거는 인터뷰 마지막 질문에서 자신의 비자 초과 체류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사실 옛날 같으면은 뭐 하루 이틀 정도 초과한 거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서 뭐 말을 해도 괜찮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말을 할까 말까, 이거 내가 말을 안 해도 이미 다 서류에 갖고 있겠지? 뭐 별 생각이 순식간에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건 솔직하게 말하는 게 가장 좋은 거다라고 내가 얘기를 들었으니 솔직하게 하자. 네, 내가 며칠 그 비자 기간 체류를 며칠 초과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더니 바로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사무실에 복면을 쓴 아이스 요원이 들이닥치면서 체포해서 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독일 출신의 토마스 빌거라는 백인 남성입니다. 자, 그의 아내 오드리 헤스트마크는 우리는 규정을 모두 지켰다. 그런데 지금 남편은 고통받고 있고 우리 가족 전체가 지금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올해 26살에 제이슨 코르데로, 이 멕시코 출신입니다. 제이슨 코르데로의 아내 루드밀라는 체포 이후에 극심한 불안과 공황 증세를 겪고 있습니다. 이 제이슨이 미국 시민권자, 아내가 영주권 인터뷰를 갔다가 체포된 거예요. 결혼 반지와 귀걸이를 비닐봉투에 담아서 남편에게 건네주면서 그 부인은 바로 그냥 구치소로 끌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인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악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스는 이들이 비자 기간을 단 하루라도 초과해서 체류한 그 추방 대상자임은 분명하다라고 말하면서 이들을 체포한 근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의 얘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얘기는 서류를 다 제출했고 그 서류 심사에서 문제가 없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인터뷰를 오라고 해서 우리는 간 거다. 만일 단 하루라도 그 비자 체류 기간을 초과한 게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된다면 아예 서류에서 누락을 시켰어야 될 것이다. 왜 통과시켜 놓고 인터뷰를 불러놓고 그 자리에서 체포를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서류도 다 제출했고 수수료도 다 납부했고 지문 채취 확인 다 끝났고 건강검진까지 모두 통과했고 범죄 기록도 하나도 없는 그런데 왜 인터뷰를 불러놓고 체포를 하느냐라고 이민 변호사들은 항변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긴급 소송을 통해서 석방된 사람도 있습니다. 스티븐 폴의 부인 케이리 폴, 영국에서 온 사람 케이리 폴은 연방 법원이 개입한 뒤에 연방 법원에 이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법원이 풀어주라 그래가지고 풀어줬고 석방됐고 나중에 뒤에서 영주권 받았습니다. 영주권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사실 더 기가 막힌 것이죠. 아니 이렇게 결국 영주권을 내줄 걸 왜 체포해서 왜 구금했던 거야? 라고 너무 황당한 겁니다. 받아도 황당하고 못 받은 사람은 뭐 더더욱이 황당하고 매우 극히 이례적인 케이스가 이제 나온 거죠. 지금 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다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한 변호사는 25년 동안 이민 사건을 내가 다뤄왔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 본다 라면서 정부가 절차를 따르라고 해놓고 그 절차를 함정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서 제도적인 신뢰 붕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왔던 어찌 보면 뭐 법도 법이지만 이민 법도 법이고 또 룰도 룰이고 제도도 제도지만 어찌 보면 약간 관습법 같이 관습적으로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으러 온 사람들은 뭐 하루 이틀 비자 기간 초과한 거 있어도 그냥 지금까지는 줘왔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게 관습법처럼 돼 왔었는데 이제 관습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1986년에 제정된 그 연방법은 비자 초과 연방 이민법 비자 초과 체류 이력이 있더라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자 초과 이력이 있더라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영주권 신청은 가능하지 누가 준댔어?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오라고 해놓고 그 자리에서 체포를 해버리니 무서워서 인터뷰를 못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제도가 무너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샘플 케이스를 지금 몇 개 케이스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제가 뭐 난 코리안들, 영국에서 온 사람, 독일에서 온 사람, 멕시코에 온 사람들 케이스, 뉴욕타임즈에 보도된 그것만 말씀드렸지 사실은 한인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 어떤 주인지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캘리포니아는 아니고 타주에서 한인 이런 똑같은 케이스예요. 부인이 남편 시민권자여서 신청했다가 인터뷰 가서 체포된 한인 케이스도 사실은 적잖이 있습니다. 지금 미 전국에서 곳곳에서 이렇게 영주권 인터뷰 갔다가 그 자리에서 체포되는 그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무서워서 인터뷰를 못 가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라는 그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자, 이제 국내외에서 지금 전쟁 범죄다라고 비난이 일고 있는 그 베네수엘라의 그 선박 격침 상황 소식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미군이 베네수엘라의 그 불법 약물 운반이 의심되는 그 선박을 격침시킨 후에 생존자가 있었는데 생존자까지도 그 사살해버리는 총격을 가하는 그런 사건과 관련해서 백악관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2차 공격이잖아요. 그 배는 격침을 시켰어요. 그 배 격침시켰으니까 목표는 달성한 건데 그 상황에도 아직 살아있는 구조를 기다리는 생존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 민간인이었습니다. 그들까지 완전히 전원 사살해버리는 그런 일과 관련해서 백악관이 2차 공격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 전쟁 범죄가 될 텐데 백악관이 웬일로 그걸 인정했지? 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그런데 이제 인정을 하면서 한 가지 단서를 달았습니다. 해당 공격을 명령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고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도 아니고 그쪽 현장을 직접 지휘했던 해군 제독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의 계급은 대령입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당시 공격은 헤그세스 장관이 프랭크 브래들리 해군 제독에게 타격 권한을 부여한 뒤에 이루어진 것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국방장관 책임이 없어 거기 현장에서 그 해군 제독이 직접 지시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레빗 대변인은 브래들리 제독은 부여된 권한과 법의 범위에서 약물 운반 의심 선박을 파괴했고 또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한 것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2차 공격으로 살아있던 2명의 민간인 생존자에게 총격을 가했다는 사실만큼은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백악관이 한 게 아니라 거기서 한 거야 라는 것입니다. 자, 논란이 되는 공격은 지난 9월에 있었던 일이죠. 당시 그 미국 해군은 불법 약물 운반이 의심되는 베네수엘라 국적 선박을 격침시킨 바가 있는데 전원 사살하라라는 헤그세스 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이 선박의 잔해에 매달려 있던 생존자 2명을 추가적으로 공격해서 제거했다라는 그 보도가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서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빗 대변인은 이 같은 그 언급이 그 해명이 뭐냐? 결국 헤그세스 장관이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현장 작전을 지휘한 브래들리 제독이 그 문제가 되는 그 2차 공격을 지시했다라는 그런 취지의 해명으로 지금 읽히고 있는 것입니다. 백악관이 내놓은 해명이 그거니까요. 그래서 그게 뭐 사실이든 아니든 뭐 사실이라는 전제하에도 여하튼 그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백악관이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게 아니냐. 이 꼬리 자르기 논란이 이어질 조짐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소셜 세큐리티 연금이 내년에 2.8% 오릅니다. 라는 소식은 뭐 이미 지지난주인가요?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죠. 그리고 이제 SSI도 역시 2.8% 오르는데요. 평균 근무 액수는 돈으로는 얼마냐? 이게 평균 한 달에 약 한 56달러 정도 오르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평균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은퇴 연금의 평균 액수가 한 달에 2,064달러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액수를 환산해 보신 것입니다. 2,064달러보다 조금 더 받으시면은 그래도 평균보다 많이 받으시는 거고요. 그거 뭐 1,900 얼마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일단 그 미국 전체 평균은 SSA의 경우에 2,064달러가 에버리지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 한 56달러가 평균 오를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자, 그 보험료 인상이 내년에 또 됩니다. 그래서 이 SSA 은퇴 연금이 56불 오르지만 그 오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다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 나갈 돈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서 실제 체감은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또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와 또 공제 액수가 크게 오르기 때문에 연금 인상폭 56달러 평균 그건 뭐 와닿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거보다 더 나가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특히 저소득층 그 은퇴자들은 인상 효과가 사실상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요. 그런데 과거에 그 공공부문 연금 수령자들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해소가 됐습니다. 즉 지난 1월 5일, 올해 1월 5일 소셜 시큐리티 그 페어니스 액트, 소셜 시큐리티 형평 법안 뭐 이런 게 시행이 되면서 과거에 공공부문 연금 그러니까 펜션을 받은 그 사람들도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공공기관이나 정부 부문에서 퇴직연금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도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을 때 축소된 혜택을 받지 않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그러니까 이제 수급액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그런 분들은. 자, 한편 내년부터는 그런데 이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 및 공제액이 인상됩니다. 그런데 그 인상폭이 뭐 크다면 크고 뭐 적다면 적습니다만은 내년부터 파트 B 보험료는 현재 월 평균 185달러인데 내년부터는 월 평균 203달러로 오르고요. 이것도 평균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제액도 월 평균 257달러에서 283달러로 인상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지출을 해야 되는 그 보험료의 그 상승은 연금 인상률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이어서 연금은 뭐 찔끔 오르고
기타 보험, 의료보험비는 더 많이 오르는 그런 현상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내년용 메디케어 플랜 재검토 다들 하시고 다 재신청하셨죠?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닷새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메디케어 플랜 재검토하고 필요시에 변경할 수 있는 기간 닷새 남았습니다. 12월 7일까지 변경 신청을 다 해야 한다라는 건 뭐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고령 운전자를 위한 고령 운전자에게 적합한 그리고 고령 운전자에게 그 필요한 기능들이 좀 많이 있는 이런 차가 이렇게 집계가 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오늘 이 정보를 좀 전해드리려고 제가 좀 잘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그런데 먼저 그 소식을 그 리스트를 모델명을 전해드리기 전에 왜 고령 운전자에게 어떤 특별한 차량 선택이 더 중요한 건지 그리고 전문가들은 어떤 요소를 고령 운전자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잠시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고령 운전자가 그러면 나이가 몇 살부터야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르죠. 어떤 분은 뭐 75세가 넘어도 아주 건강하게 정신도 맑으시고 운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뭐 60만 조금 넘어도 아우 나 이제 운전 20분만 30분만 하면 뭐 더 못하겠어 피곤해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뭐 천차만별이니까 그냥 본인의 기준에 맞게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이제 고령자는 좀 적합한 자기한테 맞는 차를 고르는 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겉보기에 멋있고 나는 평생 머세디스 타보고 싶었어. 나는 평생 뭐 BMW 타보고 싶었어. 그래서 그거 막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맞는 그런 차를 고르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요. 자, 첫 번째. 신체적인 변화 때문에 고령자에게 적합한 차를 모는 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전문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시야, 그러니까 눈 시력이나 시야가 이제 좀 아무래도 안 좋아지는데요. 특히 이제 뭐 반사신경 같은 거 안 좋아지고요. 또 움직임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조작 능력, 순간적인 능력, 뭐 순발력 뭐 이런 거죠. 그런 것에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기능이 있는 차를 사라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뭐 장애우들이 운전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차량에서도 기능을 잘 보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의약품 영향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먹는 약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고령자는 그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약은 반응 속도나 또는 집중력 같은 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운전을 하는데 어떤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능이 있는 차량을 모는 게 좋습니다. 뭐 미리 답부터 말씀드린다면 저쪽에 차가 있는데 내가 아직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일정 속도 이상으로 막 가면은 끼익하고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뭐 그런 기능도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뭐 예를 추가적으로 더 본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그게 이제 자동 긴급 제동 기능입니다. 자동 긴급 제동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또 차선 유지 기능 있는 그런 것들. 뭐 요즘 차는 웬만하면 이런 것들이 다 패키지로 들어있는 경우도 많지만 하여간 요 기능을 한 가지씩 기억해 놓는 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각지대, 블라인드 스팟, 이 고개 돌리지 않고 거울만 보면은 블라인드 스팟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블라인드 스팟 경고를 해주는 센서 기능 같은 거 그런 그 보조 기술이 있어야 고령자에게 급박한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고령자 운전자용 차량 모델과 기능을 그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혼다 CR-V가 추천됩니다. 혼다 CR-V 뭐 그렇게 비싼 차는 아니니까 좀 괜찮으실 거예요. 자, 혼다 CR-V는요 접근성이 좋고 또 이제 타고 내려가는데 문이 그 차량 전체 크기보다도 문이 좀 여유 있게 넓어서 탑승하고 하차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안정감이 있는 높이, 그리고 넉넉한 실내, 그리고 혼다 센싱이라는 그러니까 센서인데 혼다에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혼다 센싱이라는 훌륭한 센서 기능을 가진 운전자 보조 기술도 장착이 돼 있습니다. 자, 혼다 CR-V. 자, 그리고 현대 산타페도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 산타페는 문이 넓고 좌석 높이가 조금 높아서 쉽게 탈 수가 있습니다. 왜? 너무 이게 낮으면 탈 때 그 다리를 많이 구부리고 허리를 구부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타고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여러분들 스포츠카 같은 막 낮은 그거 그거 타고 내리기가 얼마나 힘들지 잘 아시죠? 그래서 너무 높아도 힘들지만 적당히, 그러니까 너무 낮지 않아야
타고 내리기가 쉬운데 말씀드렸던 이제 혼다 CR-V도 그 정도 되고 현대 산타페도 그 정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산타페는 최고 안전 등급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전방 충돌 방지 기능도 있고요. 차선 보조 기능 있고요. 또 블라인드 스팟 경고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서 고령자에게 적합하다라는 전문가 추천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수바루 포레스터입니다. 수바루 포레스터는 차체가 높고 역시 문이 크고 넓은 창으로 시야 확보가 유리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수바루의 그 아이사이트라는 수바루가 이름을 붙인 기능이 있어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데 그 아이사이트 기본 탑재로 보조 기능이 또 이제 패키지로 수바루 패키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타 RAV4라는 그 모델입니다. 토요타 RAV4도 약간 SUV보다는 조금 작고 일반 승용차보다는 조금 SUV에 가깝고 그 정도 되죠. 아주 뭐 크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캐주얼하게 몰고 다니기 좋은 차잖아요. 자, 토요타 RAV4 이는 실용적이고 안정적이고 또 높이가 적당해서 출입이 쉽고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 요건 토요타에서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라는 패키지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패키지에는 말씀드렸던 뭐 차선 그 유지 기능, 뭐 충돌 경고, 블라인드 스팟 경고 이런 거 다 패키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아니구나. 이제 2개 남았는데요. 혼다 어코드입니다. 혼다 어코드는 막 젊은 사람들 타고 다니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또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괜찮다고 합니다. 혼다 어코드는 세단형이지만 그래서 이제 앉았다 뭐 탔다 내렸다가 조금 뭐 불편할 수는 있겠어요. 좀 낮으니까. 그런데 실내가 넓고 문이 커서 출입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AARP 미국 은퇴자 협회잖아요. 이 AARP에서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아주 좋다라는 그런 평가를 줬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인포메이션, 각종 정보나 이런 거를 한 군데서 쫙 볼 수 있는, 쉽게 볼 수 있는 그게 아주 좋다. 고령자들에게 적합하게 되어 있다라고 은퇴자 협회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혼다 어코드. 자, 끝으로 기아 소울입니다. 기아 소울은 박스형의 높이가 있어서 출입이 쉽고 작은 차체 덕분에 조작하기도 편하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작은 차를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히려 이제 좀 나이가 좀 들을수록 그냥 난 작은 차가 편해 그럴 수도 있죠. 뭐 파킹하기도 편하고요. 그래서 기아 소울은 그렇게 운전하기가 이제 편하고 주차하기도 편하고 한데 말씀드렸던 그런 블라인드 스팟, 사각지대 경고도 다 기능이 있고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 등 각종 안전 기능도 가격 대비 생각보다 많이 갖추고 있다.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아 소울도 고령자를 위한 좋은 차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고급차를 타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시니어라면 가능한 한 내 상황에 맞는 나에게 적합한 차량을 모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좋은 차보다 나한테 적합한 차를 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몇 가지 소식만 좀 정리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어제 한국과 미국의 그 무역 합의에 따라서 지난달 경주에서 무역 합의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 그러니까 11월 1일자로 소급해서 15%로 적용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11월 1일 이후에 미국으로 수출되는 그런 차들이 있다면 25가 아니라 15%만 매긴다라는 것입니다. 뭐 지금부터가 아니라 아예 한 달 전부터 소급해서. 자, 러트닉 장관은 상무부 공식 SNS를 통해서 한국이 국회에서 전략적 투자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움직였다라면서 이 핵심 단계는 미국의 산업과 노동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과의 무역 협정을 완전한 혜택을 양국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일환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 말을 어렵게 장황하게 했습니다만은 결국 양국이 두 나라가 윈윈 되는 시츄에이션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기 위해서 이걸 소급해서 적용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15%로 하는 것을 포함해서 특정 관세를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다라고 러트닉 상무장관은 말했습니다.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는데 그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것에 대한 어떤 미국 측의 화답 차원에서 이런 걸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어저께 발표했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관세 소급 인하의 조건이던 대미 투자 특별법 발의가 한국에서 이루어졌고, 그게 이루어지자 미국에서 관세 인하를 소급해서 아예 그냥 내일부터다, 뭐 한 달 뒤부터가 아니라 아예 한 달 전서부터 소급해서 적용을 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세는 그래서 이제 15% 정도라면 뭐 없는 것보다는 부담스럽습니다만은 그래도 다른 나라들도 다 15% 정도는 관세를 뭐 부과받게 되니까 가격 경쟁력에서는 이렇게 자동차를 만드는 메이커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현대, 기아 입장에서는 다만 그 차를 사야 되는 미국에서 만든 차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 갖고 들어오는 그런 차를 사야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소비자가 위에 관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건 기정사실일 겁니다. 네,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길거리 음식, 스트리트 푸드라고 이제 말할 수 있죠. 그 길거리 음식이 핫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뭐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요. 과거에는 한국을 뭐 갔다 온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서의 그 추억을 되살리면서 미국에 있는 어떤 코리아타운이나 이런 데 와서 나도 한국에 갔을 때 저거 먹어봤는데 추억 때문에 먹고 싶어 이러는 게 많았는데 요즘은 한국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코리안 스트리트 푸드를 그렇게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미국, 유럽, 동남아 곳곳에서 한국식 길거리 음식 자체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해외에서 K 스트리트 푸드는 단순한 이색 간식을 넘어서 그냥 간식을 넘어서 하나의 트렌드이자 탄탄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 외식 산업으로 비즈니스 모델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두드러지는 대표 사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컵밥하고 한국식 핫도그입니다. 사실 한국식 핫도그라고 표현하지만 한국에선 그걸 핫도그라고 하고 이제 미국에서 볼 땐 이건 콘독이죠. 자, 여하튼 그래서 이제 한국식 핫도그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컵밥은 유타 컵밥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유명해졌습니다. 유타 그리고 이제 컵밥은 한국식 발음으로 영어를 썼어요. CUPBOP, CUPBOP, 컵밥 이렇게 그래서 유타 컵밥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게 유타에서 처음 이 한국 젊은이들이 이제 만들어서 지금 미 전국으로 확산이 됐기 때문에 유타 컵밥이라고 아이디어가 브랜드가 퍼진 겁니다. 한국의 노량진 컵밥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유타에서 시작된 겁니다. 2013년 시작된 지는 꽤 됐어요. 유타에서 푸드트럭 한 대를 놓고 그 유타 컵밥 써놓고 푸드트럭으로 팔다가 이게 맛있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점 확산돼서는 지금은 미국 전역에 수십 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소비자들이 컵밥을 좋아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밥 위에 불고기 얹은 것도 있고, 뭐, 돼지 제육볶음 얹은 것도 있고, 또 밥 위에 치킨을 올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다 그렇게 고기만 올리는 게 아니라 채소도 얹고요. 그리고 한국식, 요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한국식 매콤 달콤 소스, 매콤 달콤 소스, 요런 거를 뿌려서 아주 미국 사람들이 달콤한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요즘 또 매콤한 걸 좋아하기 시작하니까 매콤달콤한 소스를 뿌리는데 이 소스에 그냥 미국인들이 완전히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불고기나 제육볶음 같은 게 덮어져 있으니까 씌어져 있으니까 한 끼를 비록 작은 컵밥이지만 든든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먹으면. 그래서 그냥 간식이 아니라 제대로 한 끼를 먹는 정도, 런치 타임에 와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지금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건강식이면서도 포만감이 크고 맛있어서 미국인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핫도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핫도그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오히려 지금 한국식 핫도그가 열풍입니다. 이 한국식 그 핫도그는 핫도그라 그래야 돼요. 핫도그 이러면 안 돼요. 재미도 없고 그 맛이 안 납니다. 자, 한국식 핫도그.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꼭 먹어봐야 할 K 스트리트 푸드로 자리를 잡으면서 미국 젊은 층으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원래 그 소세지에 반죽을 살짝 입혀서 튀긴 그건 이제 미국에서 있잖아요. 미국도 있죠. 그게 콘독이라고 해서 있죠. 미국에도 뭐 원래 있는 길거리 간식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한국식 핫도그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콘독 그 한국식 핫도그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재해석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소세지가 안에 있고 겉에 이제 반죽으로 입혀서 이제 살짝 튀겼다는 것까지는 비슷하지만 뭐 같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위에 한국식 핫도그는 막 뭐가 많이 뿌려져요. 모짜렐라 치즈가 뿌려 있는 것도 있고 체다 치즈가 뿌려져 있는 것 같고 어떤 거는 그 안에 소세지 대신에 뭐 감자 같은 게 들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소세지 위에 밀가루 반죽이 아니라 뭐 감자 또는 쌀 뭐 이런 거로 된 것도 있고요. 뭐 라면 땅 같은 게 뭐 토핑으로 막 뿌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뭐 더욱더 바삭한 식감을 내주는 그런 게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플한 단순한 미국식 콘덕하고는 경쟁이 안 되는 거죠. 한국식 핫도그가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마무리는 또 설탕을 솔솔솔솔 뿌려주잖아요. 아니면 묻혀주든가. 그 설탕을 이렇게 솔솔 뿌리거나 묻혀준 그 한국식 핫도그는 드디어 무슨 맛을 내느냐. 겉에는 달고 안에 그 소세지는 약간 좀 짭조름하죠. 미국 소세지가. 그러니까 달고 짠 맛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소위 한국에서는 이런 맛을 단짠이라고 말합니다. 그 단짠 맛의 조합은 미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맛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의 호기심과 취향을 지금 동시에 사로잡고 있습니다. 저도 그 미국의 핫도그도 좋아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뭐 LA 다저스 야구 보러 가면 다저덕이라 그래가지고 하나에만 한 20불 해요. 근데 다저덕이라 그래가지고 뭐 별거 아닌데도 참 맛있어요. 그런 거. 그리고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주말에 뭐 뒷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다 할 때 고기도 굽지만 이 핫도그 소세지도 좀 구워서 핫도그 이렇게 해 먹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좀 미국의 핫도그는 그 소세지도 좀 너무 크고 그래서 좀 헤비하다라는 생각을 좀 요즘은 좀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식 핫도그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볼 때는 이제 뭐 콘도그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한국식 핫떡이 좀 덜 부담스럽고 맛도 좀 섬세한 느낌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게 저는 좀 더 맛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LA 인근이나 또는 그 오렌지 카운티에는요 한국에서 들어온 그 한국식 핫도그 전문집이 있습니다. 명랑 핫도그라 그래가지고 이 전문점이 있어요. 가끔 거기 가서 이제 한두 개씩 사 먹고 하면 맛있고 재밌고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먹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침이 좀 나오는데 자, 오늘도 여러분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